네, 56분에 시작했으니까 제가 50분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달려서 오늘 주계약 약관에 대한 얘기를 안내 드릴 거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과 가급적이면 오래도록 공감하며 동행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최고로 여기시는 메트라이프 이노베이션의 최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주력 상품을 계속 얘기하면은 언젠가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작은 바람으로 인사말입니다. 약관과 관련한 주계약 내용이고요. 저도 이제 약관을 처음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숨은 보험금 찾기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운동이죠. 운동 같은 그런 형태들이 한 6년 전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의 보험금들이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그 보험금들이 잘못 지급된 건 없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찾아주고 하는 그런 영업 활동들이 있었던 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약관들을 이제 저희들도 공부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게 바탕으로 현재까지 오게 되었는데 제가 메트라이프 있으면서 전에 변액 얘기를 드리면서 그때도 얘기 드렸던 걸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트라이프에 있으면서도 참 불만족스러웠던 게 저도 메트라이프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액을 그렇게 잘한다라고 하면서 메트라이프는 저희들한테 그 변액 펀드 수익이 근간이 되는 변액 펀드에 대해서 한 번도 개개별로 교육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즉 상품의 기능에 대한 교육은 할지언정 그 상품이 어떤 가치 컨셉에 대한 교육은 해줄지언정 오히려 그 상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죠. 펀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펀드들은 어떤 상황에서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 기초 교육들을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저희들은 그렇게도 고객에게 약속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의미해서 쉽과 관련한 교육들을 참 많이 해줍니다. 생명보험사니까. 그래서 가슴 뭉클한 영상도 보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도 하고 그렇게 해보는데 정작 그런 마음들이 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그 무너지는 순간들이 다름이 아니라 고객이 거절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보험 계약에서 거절하는 건 너무나도 맞는 얘기여도 거절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마침 클로징 약속들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PTR 약속들을 잡아놨는데 그 약속들 뭐 서너 개가 한꺼번에 밀려버린 날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달에 업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이 확 갑자기 밀려버리게 되면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왜 이 일을 선택했을까라는 물음표가 들더라는 거죠. 고객들은 항상 보험 설계사와의 약속들이 우선순위에 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희하고 약속이 가급적이면 저는 우선순위에 가게끔 만들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급한 일이 생기면 항상 약속이 뒤로 밀려지는 언제라도 볼 수 있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순간에 이렇게 가슴이 조금 먹먹해지면서 저렇게 한강에도 한번 요즘처럼 강이 좋은 날이 좋으면은 한강에도 한번 이렇게 나가보고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했던 건 딴 게 아니고요. 고객분이 해주셨던 다른 고객분들이죠. 고객분들이 해주셨던 한마디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남아있고 저도 11년째 이렇게 보험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죠. 고객분들이 해주신 고맙습니다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도 경험들이 다들 많으시니까 고객분들이 저희들에게 언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던가요?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경우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전 지나보니까. 제 고객 중에 변액보험을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환급률이 200%가 넘어가신 고객분들도 있어요. 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다시 추가적으로 가입도 해주시곤 하지만 그것도 고맙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주 고마운 일인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분들이 환급률이 아무리 높아졌다고 해서 저한테 고맙다라는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환급률이 잘 나오는 건 원래 그런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는 거야? 뭐 10년 정도 지났는데 그 정도 나와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단돈 10,000원이라도 단돈 몇만 원이라도 보험금을 받은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항상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해주시는 그 고맙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손해사정사들을 통해서건 아니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런 보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항상 이렇게 받고 계시고 아니면은 그렇게 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약관을 공부하는 방법을 시작 서두에 먼저 하나 드리면은, 약관을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손해사정사들의 얘기들 아니면 저희들처럼 뭐 약관과 관련한 강의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듣는 것도 상당히 유효합니다. 그런 장소에 항상 있는 것도 좋은데, 또 다른 하나는 우리 팀장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주변에 팀이면 팀이고요, 지점이면 지점이면 좋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약관 공부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한 달에 딱 한 번만 모이시면 됩니다. 여러 번 모이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같이 약관 공부를 하자라고 한 마음이 뜻이 맞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 10명 정도 모이셔가지고 한 달에 딱 한 번 모이는데, 모이기 전에 단체톡으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번 달에 보험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거고요. 혹시나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고객분의 보장 내용과 담당자는 출력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보장 내용과 그다음에 그분이 가입했던 상품의 약관을 꺼내 들고 어디에 근거해서 보험금이 나갔는지, 나간 보험금의 양이 맞는 건지 그거 하나만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게 약관 공부의 전부입니다. 그게 쌓여가지고 1년, 2년 쌓여가지고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혹시나 오류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손해사정사들의 얘기에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그들 역시도 영업을 하는 입장입니다. 누굴 대상으로? 저희들을 대상으로, 아니면은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항상 본인에게 맡기면 모든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일단 손해사정사한테 맡기는 건 맞죠. 4주 이상의 이런 진단이 나오면은, 그러면 당연히 손해사정사한테 맡기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경우에서도 손해사정사들이 영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체크할 건 정확하게 지급했는가. 사실 보험회사는 아시겠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그렇게 참 솔직하게 보험금을 잘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뭐 양심적으로 잘 주는 회사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놓쳐지는 것도 있고, 지급이 뭐 어떤 거절 사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좀 찾지 못하고 지급을 깜빡하는 경우들도 많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것들을 챙긴다라는 거고요. 보험금이 덜 지급되었을 때 고객이 아무 말도 안 하면은 보험회사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제대로 지급된 줄 알 테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고객분들이 보험금이 좀 이상해? 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럼 보험회사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다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아주 좋은 말이 있죠. 착오가 있었습니다. 말 안 하면 모르는 거고요. 얘기해야지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약관을 보는데, 오늘 제가 드릴 거는 주계약과 관련해서 좀 초회 상담 때 약관 속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관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팀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들과 약간의 오해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한번 챙겨 볼게요. 자, 선천적 질병은 보장이 된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즉 보험 가입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인 거죠. 이런 선천적 질병 같은 경우는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자,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셨고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다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성형은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희 이건 답은 알고 있죠. 치료 목적의 성형이면은 보장을 해줄 거고요. 특히 유방암 수술 같으면은 가슴 전절제를 한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건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험 혜택이 되어집니다. 즉 사적보험에서도 그런 성형 같은 경우 성형외과에 가서 한들 보험금이 지급될 거고요. 안검하 수준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거죠. 눈썹이 눈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경우에 쌍꺼풀 수술을 다 합니다. 성형외과 가서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형 같은 경우도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시력이 나쁜 건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장애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경우의 수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의 정답은 보장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정도의 심함이 아닙니다. 질병의 어떤 선천적 질병의 심한 정도, 이런 심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담보에서는 보상을 해주는 거고 어떤 담보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즉 담보의 종류에 따라서 보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합니다. 그 기준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들과 관련한 내용들을 들 건데, 네 번째 보면은 부담보입니다. 부담보라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자, 부담보 부위에 내가 어떤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보상에서 제외된다?
아니면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재해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었을 때 부담보 부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들, 이슈들은 무조건 보상에서 제외되는가? 역시 제외될 경우도 있고 안 되는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실효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효가 나기 전에 있었던 이슈는 당연히 실효가 나더라도 보상을 합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실효가 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슈입니다. 계약이 실효가 나고 난 다음에 이슈는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되느냐?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얘기들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통 저희가 약관 교육을 할 때 매트라이프의 책자 약관을 이렇게 나눠 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제가 페이지들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빨리 갈 건데요. 그래서 보면 위쪽에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넘겨보면서 이렇게 표시해 보시라고 제가 강의안을 만들 때 페이지들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시작을 해봅니다. 자, 1회 보험료와 그 다음에 보장 개시일인데요. 모든 보험들은 보장이 시작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그 순간과 관련해서 약관에서는 이렇게 명시합니다. 보장 개시일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장 개시일의 시작이 조금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자, 생명보험 같은 경우 저희 약관입니다. 생명보험 약관은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은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생명보험에 계좌번호를 적거나 신용카드에 번호를 적는 칸이 있죠. 청약서에 보면 그 적는 칸에 보면 항상 시간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생명보험 청약서에는 시간과 장소를 적도록 되어 있고 반면에 손해보험에는 그런 게 안 적혀 있더라는 거죠. 자, 이유인즉슨 1회 보험료 받은 때를 생명보험에서는 계좌번호를 적어준 그 순간부터가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뒤쪽에 조금 더 말이 더 적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종신보험이 9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에서 출시되면서 종신보험이 정말로 이렇게 붐업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종신보험이 상당히 보편화되기도 했는데 처음에 붐업이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99년입니다. 프루덴셜 생명에 서울에 있는 LP가 속초에 있는 의사를 만나서 99년도인데 그 의사를 만나서 가입했던 계약이 주계약 3억이었습니다. 주계약 3억이면 현재 가치로는 한 20억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3억이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속초의 의사를 만나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면은 보통 저희가 보험료 출금은 언제 하게 되나요? 자, 금요일 저녁에 했으니까 월요일 날 설계사가 서울 와가지고 출금을 하겠죠. 그런데 그 의사가 토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때 그 3억을 프루덴셜 생명에서 그 3억을 지급을 했어요. 보험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유인즉슨 약관에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를 언제라고 한다? 계좌번호를 준 순간을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라고 한다고 했으니 그런 의미의 약관에 근거해서 그 3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매트라이프 같은 경우도 2016년이었습니다. 13억이었고요. 13억 보험금을 목요일 날 저녁에 설계사가 계약을 했는데 집에 가시는 길에 올림픽대로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인 거죠. 보험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입하는 게 보험인 거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매트라이프도 그 13억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되었는데 자, 이때도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의 규정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1회 보험료 받은 때에 뒤쪽에 적혀 있는 약간의 불편한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 보험료를 받은 걸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 그 프루덴셜 생명의 의사분이나 아니면 매트라이프의 저희 올림픽대로에서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그 1회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계좌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보장을 해드린 겁니다. 설계사의 물리적인 한계로 계약 이후에 보험료를 출금, 요즘에 뭐 전자청약도 있어서 바로 출금할 수도 있지만 계약 이후에 출금하는 데까지 시간차가 생기는 거죠. 그 시간차가 생기다 보니까 계좌에 돈이 들어있으면은 1회 보험료를 납입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거니까 1회 보험료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고객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고객님, 계약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저희가 지난번에 초회 보험료가 보험 계약자들이 항상 후회를 하는 것 때문에 초회 보험료를 받는 거에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들이 돌아가시면서 후회를 한다라는 걸 알기에 저희는 조금 계약 사이즈가 좀 크거나 그렇게 되면 일단 사무실에 있는 총무분이나 지점장님들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누군가 사무실에 있는 분은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까 일단 보험료 좀 출금해줘. 자, 그래서 알릴 의무 고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보험료를 이제 계좌번호 줬고 청약 완료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멘붕이 오는 거죠. 뭐라고 뜨니까 팝업으로 잔고 부족. 자, 이 잔고 부족 떴을 때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저도 항상 그랬고요. 왜? 다시 고객한테 전화하는 건 당연한데, 일회 보험료가 안 들어있습니다라고 전화를 하는 건 당연한데, 이 전화가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앞에 이유 때문인 거죠. 혹시 변심할까봐.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데 그 보험료가 들어있는 계좌를 받는 방법으로 제가 약관상의 이 페이지를 열어들고 고객들한테 얘기 드립니다. 자, 고객님, 뭐 공짜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제가 고객님이 어떤 일이 생길 줄 몰라서 보험을 가입하시는데요. 그랬을 때 제가 사무실에 돌아가서 내일 오전이나 또는 오후에 고객님의 일회 보험료를 출금하게 될 텐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없으란 법도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없겠지만 그런데 혹시 모르는 일들이 뭐 프루덴셜 생명에도 그렇고 메트라이프에도 똑같은 동일한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부지급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회 보험료만큼은 어떻게 해요? 꼭 일회 보험료가 들어있는 계좌 번호를 초회 보험료는 적어 주십시오. 계속 보험료는 다른 계좌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흔히 습관적으로 초회 보험료의 계좌와 계속 보험료의 계좌를 동일하게 그냥 체크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동일하게 쓰는데 초회 보험료만큼은 어떤 경우에든 일회 보험료가 들어있는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있는 계좌를 알려주십시오. 반대로 계속 보험료는 그 다음에 편하신 계좌를 언제든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손해보험은 보장 개시 시점이 언제라고 알고 계시나요? 자, 생명보험은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보험료가 들어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손해보험의 보장 개시는? 자, 손해보험은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제가 어떤 지방에서 이 얘기를 드렸더니 오후 5시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보험 대리점은 총무님이 오후 5시에 일괄적으로 손해보험의 보험료를 출금하기 때문에 오후 5시요입니다. 당연하죠. 보험료가 출금이 돼야지 보장이 시작되니까. 그게 손해보험의 특징인 거고요. 대납의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사가 보험 계약이 있어가지고 고객들 중에 좀 양스러운 고객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는 1회 보험료를 내준다라고 하는데 누구는 두세 번 보험료를 내준다라고 하는데 3만 원짜리 계약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고객분들이 꼭 있어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자, 그런데 대납을 약정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금을 지급한 이슈가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보험회사 확인하는 과정에 설계사가 대납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험금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자, 보험료는 일단 들어온 거죠. 보험료는 일단 납입이 되어 설계사가 대납하긴 했지만 납입이 이루어진 겁니다. 보상은 이루어집니다. 보험금은 나가요. 다만 그 나간 보험금이 누가 잘못한 건가요? 이거는. 설계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설계사에게 과거에는 이거를 구상권 청구를 잘 안 했었어요. 보험회사들이. 이런 일이 있더라도 굳이 그걸 막 밝혀내려고 노력도 안 했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걸 찾아내기도 워낙 쉬워졌고 그 다음에 그런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납은 절대 하지 마셔야 될 내용이고 나중에라도 고객들에게도 안내를 드리는 거죠. 대납하게 되었을 때 혹시나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1, 2, 3회 보험료를 내드리면 안 됩니다. 1, 2, 3과 13회차 보험료입니다. 자, 1, 2, 3과 13회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클릭 몇 번만 하더라도 그 돈이 어디에서 흘러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죠. 그래서 확인하는 보험료가 1, 2, 3을 가장 많이 확인을 하거든요. 1, 2, 3의 보험료가 어느 통장에서 돈이 들어왔는지 역추적하는 걸 하기 때문에 내드린다고 하더라도 1, 2, 3의 보험료는 내드리지 마세요. 혹시나 내드려야 된다고 하면 딱 걸립니다. 그냥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대납과 관련해서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고객분이 가상계좌를 초회 보험료가 계좌 번호에 없어서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초회 보험료 같은 경우. 자, 가상계좌 같은 경우는 보장 개시일이 언제가 될까요? 가상계좌로 초회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 경우. 자, 가상계좌는 생명보험도 손해보험과 동일합니다.
보험료가 들어와야지만 보장이 시작됩니다. 고객의 계좌가 아니라 가상 계좌를 받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보험료가 들어와야지만 보장이 시작된다. 손해보험과 동일하게 되는 거고 사인한 순간이 보장 개시일이 아니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또 대납과 관련해서 저도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이제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 보면 일수 찍으러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가서 현금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매일매일 가서 조금씩 돈을 받아가지고 한 달치 보험료 만들어가지고 보험료 납입하시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고객분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당신이 내 돈을 대신해 주면 내가 현금으로 너한테 줄게. 현금 가지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왕왕 있어요. 내가 현금을 줄 테니까 그냥 돈 좀 넣어줘. 설계사한테.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경우도 대납입니다. 이 경우도 대납이에요. 제가 현금을 분명히 받고 고객 통장에다 돈을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대납입니다. 차라리 가상계좌로 하세요. 그런 경우에. 대납입니다. 이유는 현금을 받았다라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전 같으면 영수증이라도 끊어드렸죠. 요즘은 영수증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받고 내가 통장에 넣어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대납입니다. 아니면은 저희가 월말 계약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5일날 계약할게. 저는 이번 달 말에 뭐 시책과 관련해서건 아니면 업적과 관련해서건 보너스 구간과 관련해서건 그것 때문에 이번 달에 단돈 뭐 몇만 원짜리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 해야 되는데 고객은 나 월급날이 5일이니까 나 5일날 할게. 그때 가서 할게. 라고 하면은 일단 제가 먼저 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경우 보니까 한 30% 정도 떼었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떼이더라고요.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시면 끝까지 받아내기가 참 애매해요. 그게 참 애매한데 어쨌든 그런 경우도 생겨요. 이 경우에도 뭐라고요? 대납입니다. 나중에 고객이 저한테 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대납으로 간주가 되어지니까 고객들에게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장 개시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단 사유들, 암 같은 경우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다라는 내용들 이런 걸 알고 계시죠. 각각의 담보별로 면책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 개시일, 면책 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린이 보험. 자, 어린이 보험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가입 즉시 모든 진단비까지 다 보장이 되는데 어린이 보험은 왜 면책 기간이 없을까요? 암 진단비도 가입 즉시 지급입니다. 일반암이든 고액암이든 어린이 보험은. 자, 이유는 왜 면책 기간이 존재하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면책 기간 뭐 때문에 만들어졌나요? 역선택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모랄 해저드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역선택의 경우인데 어린이 보험은 역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게 보험회사의 판단입니다. 일반적인 판단이죠. 왜?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가 우리 아이가 아프다라고 하는데 일단 있어봐 보험부터 가입하고 9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병원 가자? 그럴 부모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좀 수상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혹시나 면책기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부모가 더 아프면 뭔가 비보험되는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몇십만 원 주고라도 몇백만 원 주고라도 해야 될 판인데 어떤 부모가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보험에는 면책기간을 넣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면책기간과 관련해서 암 같은 경우 90일이고요. 그 다음에 중대수술 같은 경우 저희가 2대 질병이죠. 2대 진단비 같은 경우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은 면책기간이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상품별로 달리 있으니까 그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요 계산하 같이 판단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책기간이 없는 상품이 무조건 좋은 상품은 아닙니다.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에 90일의 면책기간이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메트라이프는 없다고는 하지만 다른 회사들이 있는데 무조건 없는 회사가 있는 회사가 나쁘다가 아니고요. 면책기간이 들어가면 그만큼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단돈 얼마라도 면책기간이 없는 거와 면책기간이 있는 건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면책기간이 없는 게 더 유효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 굳이 보험료에 신경 쓰는 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면책기간이 있는 상품들을 선택해 드리는 것도 매우 의미가 없다,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메트라이프는 암에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고 1년 이내 삭감 지급이죠. 50%만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특약 쪽에는 있었는데 주계약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특약까지도 그 삭감 지급 규정을 모두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90일만 지나면 가입금액 모두 다 지급한다가 메트라이프의 특징인
거고요. 회사들마다 차등이 있으니까 그건 챙겨주시고요. 중증 치매 같은 경우 모든 회사 공통으로 2년입니다. 2년이고,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있는데, 가끔가다 팀장님들이 일상생활 장애 상태를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개념만 짚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 장애 상태도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일상생활 장애 상태는 두 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만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하죠. 첫 번째, 무조건 충족해야 될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1번, 거동이 불편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요. 목발을 짚건 지팡이를 짚건 휠체어를 타건 누워 계시건 어쨌든 거동 불편은 일단 무조건 대전제. 그 다음에 하나의 조건은 넷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걸리면 됩니다. 자, 일단 거동 불편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먹고 입고 싸고 씻고, 이 넷 중에 하나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즉 두 가지가 걸리는 거죠. 거동 불편에 먹는 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든가, 거동 불편에 입는 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든가, 이런 경우에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매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공감이나 미리 받는 GI 종신보험, 미리 받는 변액종신보험 공감이나 미리 받는 GI 종신보험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주계약에서 진단비가 지급되고 납입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일상생활 장애 상태죠. 보통 어떤 경우에 주로 많이 발생하냐면 중풍입니다. 저희가 중풍을 저희식으로 표현하면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뇌경색증과 그 다음에 뇌출혈,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들 다 합쳐가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풍이라고 하는데, 중풍은 반드시 동반되는 게 마비가 동반됩니다. 아무리 골든타임 안에 간다고 하더라도 미세한 마비라도 마비들이 다 동반이 되는 게 뇌혈관 질환이다 보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거동이 불편하고 뭔가 넷 중에 하나라도 부족해지면, 매트라이프의 공감이나 미리 받는 GI는 그냥 GI 중에서도 뇌출혈을 보장합니다. 뇌경색증을 보장하진 않아요. 뇌경색증은 따로 특약으로 보장을 하는 거고, 뇌출혈을 보장을 하는데 CI 보험들 중에는 중대한 뇌졸중을 보장하는 회사들도 있죠. 그 뇌졸중은 중대한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뇌졸중 안에는 뇌경색과 뇌출혈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함께 있을 때 매트라이프는 뇌경색은 보장은 안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얘가 같이 동반되어서 따라오다 보니까 굳이 뇌경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는 명목으로 매트라이프에서는 지급되어진다. 오히려 범위가 폭 넓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더 좋다, 나쁘다 같이 판단을 하지 맙시다. 모든 보험은 좋은 거예요. 단지 내가 가입한 보험이 항상 뭔가 부족해 보여서 그런 거지, 고객 입장에서는 모든 보험은 의미가 있죠. 자, 두 번째 얘기는, 자, 납입 최고, 독촉과 관련한 얘기고요. 자, 아까 실효가 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슈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라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저희가 유니버셜 기능이 있어서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월 대체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치 않더라도 보험이 월 대체 보험료가 있는 동안, 해지환급이 남아있는 동안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런 경우 말고요. 의무 납입 기간 이내나 유니버셜 기능이 없는 상품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회 보험료, 2달치의 보험료를 납입치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실효라는 게 되죠. 실효라는 게 되는데,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달이죠. 첫 번째 달 응당 보험료 안 내고 두 번째 달이 되면은 원래는 납입 최고와 관련해서 실효가 됩니다라는 걸 안내를 누가 드리도록 되어 있냐면은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이 얘기입니다.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반드시 실효의 가능성, 앞으로 실효가 될 테니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됩니다라는 걸 고객에게 안내를 해야 됩니다. 자, 약관에는 안내해야 될 방법까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면, 등기입니다. 등기고, 아니면 전화, 음성 녹음해야 되는 거고요. 전자문서, 이메일입니다. SMS인 문자로 보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인정받지 못합니다. 문자 같은 경우는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반드시 이메일과 같은 이런 전자문서를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고객의 청약서에 이메일을 안 적습니다. 그냥 이메일 띡 보내고 보험회사는 면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보험회사가 납입 최고와 관련한 걸 등기나 음성 녹음을 해야 되는데, 주로 하는 거는 음성 녹음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전자문서를 보낼 수 있으면 전자문서 보내는 거고, 이메일 보내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녹음을 해야 되는데 녹음하는 게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사람을 외주를 주긴 하지만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사무실도 열어야 되는 거고 임차도 나가겠죠. 임대료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 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로 선택하는 게 등기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도 계약을 실효 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실효 나기 전에 15일 이상의 시간을 두고 고객은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등기를 보내야 되는데 언제 등기를 받았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저희는 등기를 언제 받았던가? 잘 생각해 보면 등기를 언제 받았던가 해보면은 실효가 나고 난 다음에 등기를 받습니다. 원래는 실효 나기 전에 등기를 보내는 게 법이죠. 약관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실효가 나고 난 다음에 등기가 와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고객이 자동이체를 25일이나 뭐 말일로 한 고객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15일 이상의 기간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독촉을 해야 되니까 고객이 나는 25일 날 멀쩡히 보험료 낼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독촉이 날라옵니다. 기분 나쁘죠. 난 낼 생각이었는데 왜 독촉하고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더 큰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비용 문제입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영업을 하시면서 고객들 중에 꼭 실효가 나지 않더라도 연체 상태로 계속 가는 고객분들도 있고요. 항상 보면 매달 연체하는 고객분들이 바뀌긴 하지만 연체 상태에 있는 고객분들이 한 10명 중에 몇 분 정도 있으시나요? 내 고객이 10명 있다라고 하면은 모든 고객분들이 연체를 안 하시진 않을 거예요. 실효 나기 전에 연체를 하던가 아니면 연체 상태로 그달에 경제적으로 응당월에 경제적으로 좀 애매해가지고 연체를 시키던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보면 한 10명 중에 한 명은 항상 연체 상태에 있습니다. 연체 상태에 있는데 자 이거를 개인의 입장에서 설계사도 10명 중에 한 명인데 보험회사로 되돌아가 보죠. 보험회사도 항상 보면 10%의 연체 고객들이 있습니다. 매달 보면 한 10% 정도의 연체 상태인데 매트라이프의 보유 계약 건수가 50만 건입니다. 50만 건 중에 10%입니다. 5만 건이에요. 5만 건에 등기 비용 요즘에 한 2,000원 잡을까요? 5만 곱하기 2,000원 합니다. 10억입니다. 10억. 실효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 고객 위해 가지고 보험회사는 매달 10억이라는 돈을 그냥 날려버려야 됩니다. 우편 비용을. 매트라이프가 10억이죠. 삼성생명은 지금 순수익 100억을 만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100억을 그냥 실효 날지도 모를 고객한테 우편 비용으로 그냥 날려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짱구를 굴렸습니다. 어차피 연체 고객 중에 또 실효까지 가는 고객들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효가 나면은 그 등기를 보내야겠다. 그럼 비용을 엄청나게 세이브하죠. 이게 보험회사의 짱구를 굴린 겁니다. 엄청나게 세이브한 대신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저희가 즉시 부활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뭐 퀵 부활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효가 난 달에는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부활을 시켜주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겁니다. 왜? 원래라면은 등기를 그 전에 보냈어야 되는데 실효가 나고 난 다음에 등기를 보내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이런 일이 생긴 거죠. 10월 달 보험료 안 냈어요. 11월 달 보험료 안 내면 12월 1일자로 실효가 나고 자 은행에서 정보 받아가지고 한 12월 3일 정도에서 고객들한테 등기를 보냅니다. 근데 고객이 이런 일이 생겨요. 갑자기 한 12월 4일 날 병원에 갔는데 암이래요. 자, 고객이 그 전에 11월 달에 제가 그렇게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계속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멍멍이 이렇게 씹어주시다가 갑자기 이슈가 생겼더니 덜컥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저 암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험계약은 벌써 실효났는데. 그럼 고객을 뭐라고 할 수도 없죠. 일단 보험회사는 지금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효가 나온 난 다음에 나온 진단이니까 지금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때 고객에게 확인하실 거 등기 언제 받으셨습니까? 자 원래 15일 이상의 시간을 줘야 된다고 했죠. 14일 이상의 시간을 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고객은 등기를 받고부터 15일 안에 일어난 이슈, 등기를 받고부터 15일 이후까지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보험회사에 문제가 있어 보험회사가 지켜야 될 걸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통 3일 이후에 등기를 보내고 등기 도착하는 시간도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한 20일 정도의 시간이 여유 시간이 주어지더라. 그 안에 있었던 이슈는 혹시나 중대한 이슈가 있으면 일단 중요한 거는 실효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아요. 부활은 한 달치 보험료 내면 되죠. 부활은 시키고 난 다음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이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인 거고요. 자, 그래서 고객분들에게도 영업을 잘하시는 설계사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들이 뭐냐면은 뭐 열심히 활동한다도 있지만 고객분들에게 꽤
부담감을 잘 지어드리더라고요. 대단히 큰 부담감이 아니라 보험 계약이는 쌍방 간의 계약이니까, 계약이라는 건 쌍방 간의 거래니까 이 거래를 위해 가지고 상대방에게도 상당히 어떤 부담을 지어줍니다. 그 대표적인 부담이 다름이 아니라 주소 이전입니다. 생명 같은, 보험 같으면. 자, 이 약관 속에는 수많은 보험회사와 메트라이프와 제가 고객님에게 드릴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에 중에 고객님이 저희들에게 지켜주셔야 될 약속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주소 이전의 의무입니다. 그 등기, 저희가 전입신고할 때 인터넷으로든 아니면 가서 방문하든 체크하러 금융회사에 통보해 주세요. 체크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상당히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소 이전인데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경비원에게 등기가 전달되었는데 법원 등기나 아니면은 저희가 구청 등기나 시청 등기들 같은 이런 국가기관의 등기를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등기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경비원에 전달하고 가는 경우 있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인편에 전달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거는 정상적으로 등기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될까요? 아닌 것으로 간주될까요? 자, 이 경우는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사적 기업이 보낸 등기들 같은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인편에 전달되었는데 내가 그걸 확인을 못한 거는 그 고객한테 규칙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사를 갔는데 이 주소를 안 바꿨어요. 그럼 이사 가기 전 장소로 등기가 갔겠죠. 근데 여기에 사람이 안 살아요. 라고 등기가 반송이 될 거잖아요. 보험회사는 등기가 2번이 반송이 되면은 저희가 그 고객분을 주소를 이렇게 설계하실 때 전산에 넣어 보면은 잘못된 주소입니다.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라는 메시지 팝업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트라이프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 손해보험까지도 등기가 2번 이상 반송이 일어나게 되면은 팝업이 뜨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그걸 무시하고 하게 되면은 보험회사는 등기를 보내지 않더라도 면피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주소라고 팝업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서 하게 된 경우는 등기를 보내지 않더라도 고객에게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면피를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소 이전의 의무 꼭 챙겨주십시오라는 뭐 별거 아니지만 그런 부담감 지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에서 재해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지난 재해와 관련해서 재해사망, 자살의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냐는 이슈에서 결국 누가 이겼어요? 고객이 이겼죠. 고객이 이겼던 얘기인데 자, 지금 현재는 지금 2010년 4월이네요. 2010년 4월 이후 계약건들 같은 경우 자살의 경우에는 모두 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망보험금은 지급될지언정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데 이유인즉슨 요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심신상실 등의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사망은 당연히 하는 거고 재해사망도 지급하는데 자, 이게 법원에서 지난 소송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게 심신상실이 아니라 다르게 적혀 있었더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주계약의 약관은 결국은 일본이나 미국의 약관을 저희가 번역해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심신상실이 아니라 정신박약과 같은 아니면 정신지체와 같은 그런 형태로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해석이 문장을 적어놨었습니다. 잘 보죠. 심신상실의 판단은 누가 하냐면 판사가 하는 겁니다.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신상실은 판사가 하는 거고요. 정신박약이나 정신지체 같은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의사가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의사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우울증이나 있으면 병원에 가지 법원에 가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 적혀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해석은 심신상실, 원래 적힌 게 심신상실로 적어놓은 게 맞는 건데 기존의 약관들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2000년도에 약관들은 잘못해가지고 이 심신상실이 아니라 잘못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약관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보험회사가 잘못한 거니까. 자, 그래서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하라고 결론이 최종적으로 난 것뿐입니다. 지급되었는데 자, 이 경우와 관련해서 한번 보죠. 자, 우울증 진단 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날 미안하다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고 해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일반 사망보험금은 2년이 경과됐으면 지급될 거예요. 근데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입니다. 이제는. 자, 과거에는 지급됐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지급되지 않는다. 자, 이유인 즉슨 미안하다라는 문자 때문입니다. 제정신입니다. 이건 제정신입니다.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낼 수 있을 정도면은 제정신이다라고 판단되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번의 경우죠. 우울증 진단으로 약을 증량.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울증 상황이 좀 심하다는 뜻이니까 비가 추적추적 내린 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나 안에 또 다른 내가 나와서 나를 밀어버린답니다. 나 안에서 또 다른 내가 나와서 밀어버린다. 자, 이 경우에는 재사망보험금까지 지급될 수 있다. 판사가 사후에도 심신상실은 판단해 줍니다. 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3번입니다. 뭐 여러 가지 판례들을 보는데 불륜 현장이에요. 꼭 불륜이라고 하면 남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불륜은 같이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건 꼭 남자 쪽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자, 불륜 현장에 어떤 남성분이 계셨는데 자,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나 봅니다. 모텔이 8층이었는데 아주 중요한 찰나에 배우자가 그 방을 덮쳤습니다. 방을 덮쳤는데 남성분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모텔 창문으로 뛰어내렸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어요. 이게 재해사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니, 심신상실로 인정받은 거예요. 심신상실로. 아니, 바람 펴가지고 뛰어내려서 죽은 남자가 뭐가 이쁘다고 이걸 심신상실로 인정을 해줘.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판사가 보험을 상당히 그 판결 내린 판사가 보험을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반 사망은 당연히 나갈 거잖아요. 재해사망까지 나가면 남은 가족이라도 잘 살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준 건데 판례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불륜 현장을 들킨 것은 0.1초 상간의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돼. 상당히 수치스러운 경우라는 거죠. 어쨌든 그 경우도. 상당히 수치스러운, 행위의 잘못을 떠나가지고 상당히 수치스러운 경우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을 못하는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급됐던 경우에 있는 거죠. 저희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한 이제 강사분 중에 지금은 다른 곳에 이제 저희 내부에 단장으로 이렇게 가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영업하시는데 영업단에 단장으로 보내드렸었는데 그 분이 자기의 콩팥을 남편에게 떼준 분입니다. 혈액형도 달라요. 그 강사님께서, 그 단장님이 혈액형도 다른데 애 아빠가 고혈압이 심해져서 콩팥이 상한 겁니다. 콩팥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혈액투석을 하는 거예요. 신장투석, 혈액투석을 하는 걸 보고 이걸 봐주기가 너무 그런 거죠. 형제들도 있고 부모도 있긴 하지만 혹시나 싶어가지고 본인도 검사를 받았는데 혈액형이 다른데 근데 콩팥은 혈액형이 달라도 장기 이식이 되더라고요. 가족들보다 더 잘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떼줬습니다. 아시죠? 공여자는 아무런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은 보험, 여러 가지 보험이 다 됐지만 공여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보험 혜택이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떼줬어요. 떼줬는데 그런데 당연히 다니던 직장을 못 다니게 되었을 거고 이제 자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교육을 시킵니다. 남편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사업이 안 되고 뭔가 힘들어지고 하면은 다들 우울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한강 지나다 뛰어내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 들거든요. 자, 그럴 때 교육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에게. 혹시나 뛰어내릴 때 신발 벗어놓지 마. 옷까지 놔두지 마. 소지품 이런 거 놔두지 말고 그냥 뛰어. 문자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 문자도 하지 마. 그냥 뛰어. 그러면 내가 우리 애들하고 잘 살게. 왜요? 재해까지 인정이 되니까. 라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저한테 그럽니다. 너 혹시나 잘못된 일 있으면 그냥 뛰어. 그냥 뛰어. 신발 남기는 것도 제정신입니다. 내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제정신으로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일들도 있더라라는 거고요. 자,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의 약관을 볼 때 주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알릴 의무 위반과 관련한 내용과 관련해서 약관을 많이 보십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다 보면은 이제 어느덧 끝이 다 될 건데요. 자, 알릴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저희가 문장으로 약관에는 표로 안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문장으로 적혀 있는데 이렇게 표로 정리한 건데 역시 파일은 어디에 있다고요? 컴퓨터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거는 가져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알릴 의무 위반에서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객이 A라는 질병이 있는데 요즘에 삼요라도 있어서 다행인 거죠. A라는 질병이 있는데 이 A라는 질병을 그대로 고지를 하면은 어떤 보험에서도 보험을 인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고객이 설계사에게 A라는 질병이 있다라는 걸 숨기고 B, C, D와 같은 다른 것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A를 숨기고 보험을 가입합니다. 자, 이때
보험회사가 A를 숨겼다라는 사실을 알릴 의무 위반인 거죠.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인데, 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느냐 지급하지 않느냐라는 거는 요 상황과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뭐 1년, 2년, 3년 이런 내용과 상관없는 거예요. 보험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라는 거는 뭐가 연결되냐면 숨겼던 질병과 숨겼던 상황과 그다음에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한 상황과 의학적인 연관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보험금을 주냐 안 주냐인 거지 알릴 의무 위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반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줘야 될 때는 의학적인 상관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보험을 지급하는데 대신 뭐가 있나요? 이거는 계약 해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고객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시켜 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 해지시키는 기간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진단계약권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보험회사가 숨겼던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을 해지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진단계약권입니다. 보통 무진단계약권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년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3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보죠. 무진단계약권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은 보험회사는 알게 되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입니다.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가 아니라고요. 알게 되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은 해지할 수 없다입니다. 뭐가 맞는 얘기일까요? 둘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약관에는. 자, 중요한 거는 뭐가 2년과 3년의 차이점은 뭐냐? 문장의 길이 차이입니다. 문장 길이 차이. 2년은 뭐라고요? 말이 길다. 3년은 짧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2년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는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라 건강보험까지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건강보험도 보험입니다. 공적 보험이죠. 자, 건강보험에서도 보험금이 나갈 이유가 안 생겼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병원에 안 갔다는 소리입니다. 병원 자체를 안 갔다. 자, 내가 A라는 질병을 숨기고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2년 동안 병원 자체, 감기조차로라도 병원에 안 간 거예요. 감기로도 병원 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이 나갑니다. 어디에? 병원에. 주사라도 맞더라도 약이라도 타더라도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경우에도 병원에 안 갔으면은 2년만 경과하면은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A라는 질병을 숨겼는데 병원을 안 갈 수가 없죠. 치과를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3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합시다. A라는 질병을 숨겼는데도 병원을 안 가? 강철 체력이죠. 강철 체력은 2년만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항상 병원을 가야죠. 골골 체력은 3년만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쭉 밑에 가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5년이라는 숫자도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사기에 의한 계약입니다. 자, 사기에 의한 계약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은 최초에는 A라는 질병을 숨기고 B, C, D를 보장받기 위해서 A를 숨겼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A를 숨기고 A를 청구합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원래는 B, C, D를 보장받으려고 했는데 시간 좀 지났다고 A를 청구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기죠. A 숨기고 A를 청구하니까. A를 숨겨놓고 난 다음에 A를 청구하니까 그게 사기인 거예요. 그런 계약 같은 경우도 5년만 경과되고 나면 보험회사는 뭐한다? 해지할 수 없다. 이 경우입니다. 자, 보죠. 자, 무진단 계약권입니다. 폐렴으로 입원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입원 이력을 숨기고 가입을 했는데 기간부담보가 걸리겠죠. 폐렴으로 입원을 했으면 기간부담보가 걸릴 텐데 그런데 1년 후에 폐암에 걸렸습니다. 자, 무진단 계약권이에요. 자, 이 사실을 폐렴을 숨겼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 폐암 진단비를 떠나서 일단 보험 계약은 해지할까요, 안 할까요? 1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무진다니까 최소한 2년은 지나야 된다고 했죠. 병원 하나도 안 갔으면. 이 계약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무조건 해지시켜 버릴 겁니다. 왜? 앞으로 나갈 보험금 양이 계속 많잖아요. 해지시켜 버릴 거예요. 대신 폐암 진단비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자, 폐라고 적혀 있어서 안 나간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폐암 진단비는 나갑니다. 폐렴과 폐암의 의학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의학적인 연관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폐렴 환자들이 심해지면은 폐암이 오는 확률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폐암이 걸리는 환자들의 상당량의 확률이 폐렴 환자로부터 오게 되면은 그거는 의학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죠. 두 질병 간에. 근데 폐렴이 심해지면은 이런 막말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폐렴이 심해지면 그냥 죽습니다.
폐암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죽어요, 사람이. 폐에 물 차게 되고 하게 되면서 익사합니다. 폐렴이 심해지면 사람이 익사하는 경우도 생겨요. 폐에 물이 차는 경우니까. 그런 일들도 생기는데 어쨌든 폐암으로 발전을 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아주 미미하게 다른 원인에 의해서 폐암으로 가요. 그래서 이 경우는 폐암 진단비는 지급되겠지만 대신 보험계약은 해지가 일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번 얘기는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5년과 방금 사기의학 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거와 연결되냐면 역시 무진단 말고 부담보하고 연결될 텐데요. 자, 부담보와 관련된 얘기가 뭐냐면 과거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에 대한 보장 제한입니다. 과거 질병 진단 또는 치료에 대한 보장 제한이 무슨 얘기인가요? 보험 가입하기 전에 내가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들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고지해야 되죠.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 고지하게 되면 뭐 부담보가 걸리는가 뭔가 이슈가 생기는데 그런데 그런 질병들이더라도 여기 보시면 추가 진단 및 건강검진 제외죠. 추가 진단 및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질병과 관련해서 병원에 간 이력이 없다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뭐 한다? 보장한다입니다. 부담보가 걸려 있었더라도 상관없이 과거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고지하고 부담보가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치료 사실이 없거나 검사 사실이 추가 진단 사실이 없으면 이 경우에는 보장을 해야 한다입니다. 대표적인 게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 약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와서 약을 받죠. 근데 약의 개수가 늘어나는 건 추가 진단입니다. 약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도 추가 진단입니다. 근데 5년 동안 약의 개수 아무 변화 없었어요. 그건 추가 사실이 없는 겁니다. 그럼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고혈압과 관련한 어떤 근데 고혈압 그 자체로 뭔가 저희가 입원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데 고혈압 다음에 다른 게 따라와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고혈압 같은 경우는 5년 지나면 그냥 고혈압과 관련한 질병들 다 그냥 보장한다입니다. 종신부담보가 잡혀 있더라도 원래는 보장한다는데. 자, 그것과 관련해서 종신부담보도 5년이 지나면 여기도 원칙은 있습니다. 2009년 4월 이후 계약건입니다. 2009년 4월 이 문장이 5년이 경과되면 보장을 과거 질병에 대해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약관이 편입된 게 약관소에 들어간 게 2009년 4월 달부터입니다. 그 전 거는 이게 안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종신부담보는 진짜 말 그대로 종신부담보였어요. 종신토록 부담보였는데 이제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종신부담보도 맥스 5년까지 밖에 못 가는 겁니다. 치료 사실이 없으면 보장을 해야 되니까. 부담보가 잡혀 있어도. 자,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부담보의 정식 명칭이라는 게 뭐냐면 길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담보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부담보라고 표현하는데 약관상의 정식 명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 질병보장 제한부 인수특약 약관. 이게 부담보라는 뜻입니다. 약관소에서 얘기하는 부담보라는 건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특정 신체 부위 질병보장 제한부 인수특약. 이게 부담보예요. 자,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부담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장이 되나요? 부담보 부임에도 불구하고 보장이 되나요? 라고 아까 있었죠. 안 된다가 아니라 보장이 된다고요. 어떤 경우에? 이름에도 적혀 있잖아요.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가지고 내가 담보가 아니게끔 보장 안 하게끔 잡겠다고 했는데 어떤 보장을 제한한다고요? 어떤 보장을 제한한다고요? 부담보는. 질병을 제한하겠다라는 거지 재해를 제한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제한할지언정 재해는 제한하지 않는다. 이 말은 즉슨 부담보 부위에 재해가 발생하게 재해로 인해서 뭐 상해로 저희가 쉽게 표현하면 재해하고 상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다치는 경우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보장을 한다 안 한다? 보험금이 나간다. 그리고 질병 경우에도 보험금이 나갑니다. 어떤 경우 5년이 경과되면 보험금이 나간다고 했는데 또 다른 경우가 이겁니다. 자, 부담보와 관련해서 특정 신체 부위 질병보장 제한부 인수특약에서 보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는데요. 자, 4가지 경우 첫 번째입니다. 자, 합병증 1번, 2번은 합병증인데요. 아까 고혈압 얘기도 드렸었죠. 자, 합병증은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어요. 부담보 부위에 있는 게 원인이 되어서 다른 부위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까? 또 다른 경우는 다른 부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담보 부위로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이 시작되는 점이 다르고 다른 거죠. 그래서 합병증에 대한 얘기가 2가지가 적혀 있는 겁니다. 2가지가 적혀 있는데 합병증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급한다.
먼저 부담보임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답니다. 그럼 아까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 고지하고 가입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었던 경우처럼 혈액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 혈액투석, 고혈압 때문에 혈액투석을 하긴 했지만 그 경우에 보험금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지급한답니다. 합병증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재는 지급한답니다. 저희가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 디스크 환자들 같은 경우 종신부담부가 잡힙니다. 생명보험은. 수술을 하지 않은 분들은 종신부담부가 잡히고요. 수술을 한 고객분들은 기간부담부가 잡혀요. 기간부담부가 잡히는데 어쨌든 어떤 고객분이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수술하는 게 안 좋대. 그래서 디스크는 고지하고 종신부담부가 잡힌 경요추에 돼가지고 종신부담부가 잡힌 고객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계속 너무 아파가지고 안 되겠어. 약물치료 안 되겠어. 나 수술할래 하고 수술했습니다. 보험금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디스크를 고지하고 허리에 부담보를 잡았습니다. 근데 지내다 보니까 한 5년 이내라고 할게요. 5년 이내 지내다 보니까 허리가 계속 아파서 약물 치료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자, 이때 수술 보험금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이거는 안 나간답니다. 왜? 부담보 부위에 대한 질병이잖아요. 질병이니까 안 나간다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 수술했던 부위가 다시 터져버렸습니다. 디스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재수술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보험금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이건 나간답니다. 왜? 이번에는 다친 거기 때문에. 원래 수술했던 부위이지만 다친 걸로 인해서 그 부위가 다시 터졌기 때문에 그 경우에 재해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험금이 다시는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는 안 나갈지 모르지만 다시는 나가게 되는 일들이 재수술의 경우 나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4번에도 적혀있죠. 추가 진단 및 치료 사실 없이 5년이 경과하면은 부담보도 보장한다. 자, 이걸 영업적으로 이렇게 활용해 보자고요. 저희가 기간부담보가 잡히거나 아니면 아주 뭐 별거 아닌 것들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에서는 종신부담보를 참 많이 잡습니다. 근데 우리 팀장님들 아시죠? 종신부담보, 1년 부담보, 3년 부담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2년 부담보도 있고요. 근데 5년이 넘어가는 10년짜리 부담보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기간부담보 중에? 없죠. 왜? 5년 넘어가면 다 종신부담보거든요. 종신부담보로 잡는데 다만 5년 종신부담보가 잡혀도 뭐 해야 되니까 5년이 지나고 나면 보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10년 부담보 이런 거가 의미가 없어가지고 아예 안 만드는 것 뿐인 겁니다. 그런 원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가슴에 유방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종신부담보가 잡힌 고객분이 있습니다. 4년째 유방암 수술을 합니다. 유방암 진단비 나간다 안 나간다? 5년 이내니까 이 경우에는 못 나간다죠. 안 나간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사망보험금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입니다. 여긴 사망이잖아요. 질병이 아니라 사망이니까. 부담보 부위의 원인이 돼서 사망하는 경우 가끔가다 물어보세요. 사망보험금 나가냐고. 여기에는 안 적혀 있지만 1, 2, 3, 4에는 안 적혀 있지만 사망보험금 무조건 나간답니다. 삭감도 없습니다. 부담보 부위에 난 질병으로 인한 뭐 삭감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가입한 경우에는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고혈압보다 당뇨죠. 당뇨 같은 경우 5년 삭감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20%씩 원래 가입 금액으로 5년이 지나면 가입 금액이 100%가 되도록 된 그 경우에는 삭감해서 지급됩니다. 그 이내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냥 단순히 종신부담보가 아니라 삭감 규정까지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런데 매트라이프 같은 경우 당뇨 이외에는 삭감 규정이 없습니다. 당뇨는 삭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인수를 하는 대신 뭐 5년 동안 삭감 규정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뭐 암과 같은 질병들도 삭감을 안 넣게 되거든요. 삭감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거고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다 지급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간의 종신 내가 간에 이슈가 있어서 간의 종신부담보가 잡혔는데 어느 날 A형 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뭐 이거 와서 입원을 하건 뭐 수술을 하건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금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간의 종신부담보가 있는데 A형 간염으로 내가 A형 간염이라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금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이거는 나간다고요. 자, A형 간염은 질병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점장님께서 얘기해 주죠. 뭐라고요? 재해이기도 합니다. 생명보험에서는. 법정 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법정 간염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재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의 케이스로 3번 때문에라도 A형 간염은 지급된다. A형 간염, B형 간염이 아니죠. A형 간염입니다. A형 간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신체 부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나 사람 몸을 여러 개로 조각을 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다음 얘기하고 끝이 나겠는데요. 조각을 내고 있는데 보통 어떤 회사는 13개로 신체 부위를 조각내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15개로 조각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15개로 조각내는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13개로 조각내는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고객의 입장에서. 자, 개수가 적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수가 많은 게 좋은 겁니다. 항상 많은 게 좋은 거다. 이 약관에서는 많은 게 좋은 겁니다. 그만큼 뭐냐면은 저희가 7번에 보면은 체간골이라고 있고요. 12번에 뭐라고 되면 흉복부 비뇨 생식기라고 있죠. 자, 흉복부 비뇨 생식기라고 하면 뭘 의미하냐나 가슴, 배, 그다음에 배꼽 아래까지 해서 몸통입니다. 몸통을 흉복부 비뇨 생식기인데 이거를 하나로 다 묶어 놓은 거예요. 그게 13개. 로 조각낸 거. 15개로 조각낸 거는 흉부 따로, 복부 따로, 비뇨 생식기 따로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걸 문제가 되느냐? 저희가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장애율을 체크하거나 할 재에 있어서 장애율을 체크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주기하게 납입 면제할 때도 장애율을 체크하잖아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수술의 경우도 보죠. 동일한 날짜에 아니면 60일이라는 시간 안에 반복해서 수술하게 되었을 때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경우 그런 질병들도 있죠. 그런 경우는 60일 안에 수술을 하게 되면 그거는 동일 날짜로 수술한 걸로 간주되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동일한 신체 부위에 여러 종류의 수술을 하게 되면 뭘 지급한다? 가장 큰 거 하나만 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체 부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각 내는데 15개로 조각 내는 회사가 더 좋은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굳이 얘기는 안 드릴게요. 메트라이프는 아니니까. 2개 회사가 있습니다. 2개 회사가 생명보험 중에는 2개 회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 회사는 보험금을 잘 안 줘요. 15개로 조각 내놓긴 했는데 보험금을 잘 안 준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인지는 굳이 얘기를 안 드릴게요. 어떤 회사인지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자 그런데 자 13개로 이렇게 조각내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신체 중에는 좌우에 각각 다르게 존재하면서 각각 기능을 하는 신체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 신체 부위가 뭐냐 보니까 눈, 귀 한쪽이 없더라도 다른 한쪽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눈, 귀, 팔, 다리,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 자, 손가락, 발가락이 좌우를 각각 본다라고 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습니다. 메트라이프는 2016년부터 각각 손가락, 발가락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 지금 제가 요거는 2016년 전에 거 약관을 그걸 스크랩한 건데 요게 손가락, 발가락까지 더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 다른 신체 부위로 본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제가 어떤 분들이 무릎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가 부담보를 잡을 때 오른쪽 다리예요, 왼쪽 다리예요 꼭 확인하죠. 좌우 부위를. 왜? 다른 신체 부위여서 확인합니다. 요즘 가입하는 보험은 저희가 무릎 인공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면 양쪽 같이 다 하죠. 같은 달에 하진 않습니다. 근데 같이 다 하게 될 때 과거에는 이렇게 같이 다 하면 각각 이걸 장애율을 합산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30%였거든요. 30에서 60%였고 동일한 원인, 퇴행성 관절염이니까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해가지고 납입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대박이죠. 저희 어머니. 납입 면제 되셨는데 요즘에는 오른쪽의 질병의 원인과 왼쪽의 질병의 원인은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2개를 다 하더라도. 요즘에 가입하는 보험에서는 그걸 다르게 법원에서 판례가 그렇게 나와버렸습니다. 보험회사 이긴 거죠. 그리고 한쪽 할 때 30%도 아닙니다. 20%입니다. 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납입 면제라는 것 자체가 아예 힘들어졌다. 인공관절 수술로는 납입 면제가 이제 과거에 가입했던 것들은 상관없지만 2016년인 것 같습니다. 상관없지만 그런 거고요. 여성분들이 힐을 신다 보면은 무지외반증이라는 이런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발가락 수술하는 거잖아요. 근데 좌우 다 수술하거든요. 한쪽만 힐을 신고 한쪽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진 않으셨을 테니까. 양쪽이 다 온다고요. 그런데 저희 회사도 2016년 전에 거는 그걸 각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각각 지급한다. 왜? 손가락, 발가락 다른 신체 부위로 본다고 했을까?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은 몸이 이렇게 있으면 손하고 팔은 따로 있는데 손가락, 발가락은 붙어있는 존재로 이렇게 약관이 해석을 했던 거죠. 잘못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바르게 바꿔놓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좌우 각각 있는 거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백내장이라는 수술은 60일 내에 반복해서 다시 수술을 하게 되면은 한 번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명보험의 수술 특이하게 약관에 보면 반복해서 수술할 때 60일 이내에서 자주 수술하게 되는 거죠. 한 번 수술로 완치가 잘 안 되는 수술들은 60일 이내에 다시 수술하면 한 번만 준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수술 종류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수술들인데요. 자, 당뇨 환자들을 보죠.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당이 있으면 당화혈색소 7.0 이상인 분들은 백내장이 90% 이상 백내장이 옵니다. 90%예요. 90% 이상 백내장이 7.0은 당뇨 환자는 아니죠. 당화혈색소 7.0은 당뇨 환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60대가 넘어가면 90% 이상 백내장은 와요. 자, 그런 케이스에 한번 보죠. 자, 이런 케이스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번에 같이 수술을 하진 않아요. 눈은 안 보이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 한 번에 다 하긴 할 때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한 번에 다 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왼쪽 눈 3월 1일, 오른쪽 눈 4월 1일, 자, 5월 1일 다시 왼쪽 눈 재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 1일 왼쪽 눈, 6월 1일 오른쪽 눈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 보험금을 몇 번 지급해야 된다고요? 2번? 4번? 1번? 자, 2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4번을 지급해야 됩니다. 다른 신체 부위로 본다고 했죠, 눈은. 왼쪽 눈 60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왼쪽 눈 수술하고 오른쪽 눈까지는 30일이지만 왼쪽 눈에서 다음 왼쪽 눈 수술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어요? 62달 뒤였잖아요.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이었으니까 3월 1일부터 5월 1일인 거죠. 그럼 왼쪽 눈은 왼쪽 눈끼리 기간을 봐야 되는 거고요. 오른쪽 눈은 오른쪽 눈끼리 그 기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험회사 이걸 두 번치 2회 수술비만 주고 가만히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4번을 다 안 주고 60일 이내 수술했으니까 어떤 회사는 심지어는 한 번만 주고 가만히 있습니다. 4개를 한꺼번에 청구했는데 1개치만 주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왜 하나만 주냐고 보험금이 좀 적다 고객은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험금이 나온 게 어디야 라고 넘어가면 땡. 문제 있는데 뭐 이상한데요? 라고 하면 착오가 있었습니다. 챙겨줘야죠. 이런 케이스들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재해 관련해서 자, 우리 팀장님께서 질병 코드들을 기억하실 때 제가 기억하는 코드가 저는 알파벳을 3개만 딱 기억합니다. 알파벳을 A부터 Z까지 다 기억하자고 힘드니까 알파벳을 딱 3개만 기억하는데 그 중에 기억하는 알파벳이 첫 번째가 Q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Q라는 코드는 무슨 질병과 관련이 있어요? 선천적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Q는 전부 다 선천적 질병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보험금 청구하는데 진단서를 딱 보냈는데 Q가 적혀 있다.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Q라는 코드를 기억하다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억할 건 S부터 Y입니다. S. 알파벳으로 중간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만 시작과 끝만 알면 되죠. S부터 Y고 중간에 예외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S부터 Y는 재해입니다. 그러면 QSY. QSY죠.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뭐 저는 이렇게 합니다. 굳이 말도 안 되지만 키스라고 기억합니다. QYS 해서 그냥 키스 원래 그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기억하자고요. 저 스스로. 그래서 QSY가 있으면은 일단 S부터 Y 사이에 걸리면 아 이건 재해야. 나머지 그러면 QSY 이거 빼고 나면 나머지 전부 다 뭔가요? 다 질병인 거잖아요. 굳이 질병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더라는 거죠. 그건 찾아보면 되니까 어플에. 자, 그렇고요. 이런 제어 관련해가지고는 감염병이 있는데 그중에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A형 감염도 거기 들어가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질병들도 있었습니다. 사스라든가 아니면은 뭐가 있나요? 우리 감기처럼 있었던 거. 뭐 독감 중에서 뭐 신종플루 이런 거죠. 독감들인데. 자, 그런 것도 감염병이죠. 자, 이거는 법정 감염병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재해로 인정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사스나 아니면 방금 얘기 드렸던 신종플루 이런 것들. 이건 법정 감염병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인데 감염병이 전염병들이 전부 다 법정 감염병은 아닙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것만 법정 감염병입니다. 뭐라고요? 법정 감염병 2조 법률 2조 2호에 규정한 이 감염병만 재해인 겁니다. 그러면은 언론에서 이거를 바꾸면은 뭐 신종플루가 법정 감염병이야 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재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재해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재해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마무리로 제가 요거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선천적 질병 얘기를 드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생선부 약관 비교할 때 저희 강사님한테 그 얘기를 강의한
또 같이 만들면서 그 얘기들을 드리라고는 하긴 했는데 수술과 관련해서 혹시 안 드렸을지도 몰라가지고 자 선천적 질병은 생명보험에서 단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수술 특약은 수술비는 지급됩니다. Q는 수술 특약에 보장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보면은 선천적 질병이 없습니다. 보장에서 제외될 항목 중에 그게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수술보험금은 지급됩니다. 선천적 질병은. 그런데 이번 특약에 보면은 선천적 질병은 제외한다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선천적 질병은 제외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입원비는 지급이 안 됩니다. 담보에 따라서 보장이 되고 안 되고라는 거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고 했죠. 질병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담보 종류에 따라서 보장이 각각 제외되는 항목과 보장을 해주는 항목이 있는데 제외되는 항목에 적혀 있는 것들은 보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52세 아버님이셨습니다. 제가 처음 영업 2007년에 가입하셨던 고객분인데 한 4년 전이었어요. 52세 아버님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험 가입할 때 저도 몰랐고 그분도 몰랐어요. 본인이 쓸개가 기형이셨던 분이었습니다. 쓸개가 기형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겉으로 드러나는 기형, 선천적 기형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기형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장기도 기형이 있어요. 장기에도 기형이 오거든요, 사람이. 그거는 살면서 본인이 확인하지,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살아요. 고지를 할까요? 할 수 없을까요? 보험 가입할 때 본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지를 해요? 고지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런 제 대표적인 고객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병원에 검사를 받다가 쓸개가 본인이 평소에 좀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시고 고기 먹고 나면 소화가 좀 안 되고 불편하고 하긴 했었더라고요. 60년을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좀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제 먹고 하시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 받다가 당신의 쓸개가 기형이니까 담낭이죠. 의학 용어로 담낭인데 담낭 절제합시다고 의사가 수술을 해야지 의사도 돈이 되니까. 의사가 영업이 들어온 거죠. 평생이 불편한 줄,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렇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서. 쓸개는 사람이 없어도 살거든요. 그래서 쓸개 빠진 놈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쓸개, 곰도 마찬가지예요. 곰 쓸개, 웅담이죠. 쓸개 없어도 살아요. 모든 동물은, 포유류는 쓸개가 없어도 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쓸개를 제거하자고 했던 거고 그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러 갔는데 저한테 27일을 입원을 하셨어요. 담낭 절제술이 수술 종류로는 3종입니다. 3종에 해당하는 거고 조금 위험한 수술이어서 3종에 해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7일을 입원을 했는데 저한테 진단서 띡 날라왔어요. 코드가 뭐라고 적혔겠어요? 당연히 Q라고 적혀 있었겠죠. 또 보는 순간 수술했다고 해서 네, 보험 보내세요. 진단서 보내세요. 팩스로 우편 보내세요. 보험금이 좀 클 것 같으니까 이번 또 오래 했다고 해서 보험금이 클 것 같으니까 보내세요 했는데 Q라고 딱 적혀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병원에 또 언제 가세요? 다음 주에 가는데 가면은 가셔서 그 주치 의사 선생님 만나면 저 전화 한 번만 바꿔 주십시오. 뭐 하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진단 코드 바꾸려고요. Q라는 코드가 되어 있고 담낭을 절제를 하면 뭐도 같이 절제가 되냐면 담도라는 것도 절제가 됩니다. 이건 상식적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담낭이라는 건 간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를 쓸개에 잠깐 보관했다가 십이지장으로 그 소화효소를 보내는 장소거든요. 잠깐 보관하니까 뭔가 그걸 액체가 나오면 액체를 연결한 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담낭을 절제했으면 간에서 십이지장으로 바로 효소를 바로 보내기에 관을 연결했겠죠. 인공적인 게 들어가면 무조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와요. 언젠가는. 그죠? 문제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의사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대로 청구하게 되면 수술비 50만 원은 지급되겠지만 입원비가 5만 원인데 27일이니까 3일 빼고 나면 24일 120만 원이죠. 입원비도 더 크기도 하거니와 다음에 또 재차 그걸로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입원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보험금이 안 나갈 거잖아요. 계속. 그것 때문에 의사 바꿔달라고 했던 거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이걸 꼭 Q로 적으셔야 되냐고. 진단 코드를. 그랬더니 바꿔도 된대요. 그러면 바꿔주세요. Q. 선천적 질병 코드는 의사들이 고집 부리면서 안 바꿔준다 하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더 주겠다고 바꾸자고 하면은 안 주겠다라고 바꾸자고 하면은 의사들도 굉장히 자기 곤조가 있기 때문에 안 바꾸는데 주겠다라고 바꾸자라고 하면은 신기하게 봐요. 아니 보험금을 주겠다라고 코드 바꿔달라는 이런 보험회사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제 고객이 되긴 했습니다. 그 의사분이 신기하다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죠. 그래서 Q라는 코드에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중간에 가다가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뭐가 끼었겠죠, 관에. 소화효소가 지나가는 칸이었으니까. 끼어가지고 다시 또 재수술도 받고 입원 또 하시는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문제가 안 되게끔 하려고 최초에 들어갈 때부터 아예 진단서를 바꿔서 넣는 거죠. 그래야지 문제가 없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천적 질병 뭐는 지급한다? 수술비는 지급하지만 입원비는 지급 안 되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바꿀 수도 있더라. 마무리 지을게요. 제 고객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소송을 현재도 진행 중이에요. 현재도 진행 중인데 암 진단비와 관련한 경우였는데 여성 고객분이었고요. 40대 중반인 여성 고객분이었는데 그분께서 저랑 굉장히 이제 오래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여성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하신 여성분인데 저한테 너무 의지를 많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심지어 뭐나 하면 본인의 몸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저를 의사인 줄 알아요. 의사인 줄 알고 뭘 희한한 걸 다 물어봅니다.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규태 씨, 있잖아요. 내가 좀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데 내가 지금 한 3개월째 생리를 안 한다? 혹시 뭐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1번, 애인 생기신 거 아니세요? 애인 생긴 거 아니세요? 미혼이시니까, 이혼하셨으니까 애인 생긴 거 아니세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되죠. 그건 아니야. 나 절대 그런 일 없어. 없어. 그런 일, 일도 없어.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 같은 생이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죠. 생리가 일단 조기 폐경이 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뇌나 갑상선에 문제가 오면은 중앙에 메인 호르몬을 관제하는 뇌하수체나 갑상선에 문제가 오면은 생리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여성의 몸이 남성과 다르게 여성의 몸이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약간의 미묘한 차이만 생기더라도 그래서 생리 안 한다는 건 상당히 질병과 관련해서 의심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돼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CT를 찍었습니다. 뇌 CT하고 갑상선을 CT를 찍게끔 해드렸어요. 병원에 제가 아는 의사분 통해가지고 싸게 의사를 찍게 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뇌하수체에 혹이 있었어요. 뇌하수체에 혹입니다. 뇌하수체에 혹이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거도 못합니다. 쉽게.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변했는지 앞으로 추적 관찰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되었던 거고, 그래서 그 진단 내린 코드가 뭐냐면 경계성 종양이었습니다. 그분이 2000년 초반에 죄송합니다. 2000년 초반에 S생명에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거기에 암 진단비가 들어있었어요. 그 당시에 경계성 종양은 일반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00년 초반 거에는 일반암이었어요. 메트라이프에 가입한 거는 이제 경계성 종양 소외감으로 빠지고 난 다음에 걸 가입했어요. 그래서 메트라이프는 경계성 종양 진단비 지급했죠. 지급했는데 삼성생명하고 현재 제가 아는 변호사 통해서 소송 중이긴 한데 내용이 뭐냐면은 손해사정사가 아산병원입니다.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그 진단서에 경계성 종양이라고 되어 있는 그 진단서의 진단 코드를 양성 종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의사가 무슨 생각인지 경계성 종양으로 본인 진단 코드를 내놓고 난 다음에 이건 곤조가 있어서 안 바꿔주거든요. 웬만하면은. 삼성생명이 대단한가 봐요, 진짜. 진단 코드를 애매하긴 해요.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을 내린 걸 양성종양을 하면 보험금이 없잖아요. 양성 종양이 되면. 보험금이 없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부지급 통보가 온 거죠. 그래서 소송 걸었습니다. 아니, 경계성 종양 진단 코드를 가지고까지 왔어요. 이런 일들도 삼성생명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 손해사정사가 일을 잘하는 겁니다. 손해사정사는 어떻게든 부지급 시키면은 본인한테 돌아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 했던 거죠. 그 손해사정사가. 어쨌든 그걸 소송 중인데, 지금 2년 됐습니다. 소송이. 2년 됐는데, 민사소송 원래 길어요. 근데 승소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긴 합니다. 최초에 있었던 진단서 다 있기 때문에 서류, 메트라이프에 들어갔던 서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근거로 해놔서 지급될 텐데 우리 팀장님께서 이런 일들이 저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저희가 얼마만큼 약관들을 계속 보고 이것들에 대해 가지고 내 개인의 경험만 가지고는 경험치가 상당히 적거든요. 보상에 대한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마음 맞는 분들, 뜻 있는 분들께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만 모여보세요. 그리고 그때 공부하는 건 CD 약관이 아니고요. 반드시 책자 약관을 꺼내서 공부하십시오. 책자 약관은 사무실에 이렇게 전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들한테 지급하는 것,
지급하기엔 너무 무겁고요. 물리적으로 너무 무겁고 뭐 하라고? 설계사가 공부하기 위함입니다. 그 약관료. 거기에 표현해 놓고 난 다음에 고객하고 상담할 때 그 책을 꺼내 놓고 해야죠. 보험 얘기 안 하더라도 때가 꼬질꼬질하게 포스트잇 붙이고 약관 한 번 정하면은 약관이 바뀌더라도 그 제가 공부한 약관 안 바꾸는 거예요. 바뀐 부분은 포스트잇으로 적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왜? 그걸 꺼내놓고 오늘 보험 상담을 안 할 거라도 그걸 꺼내놓고 하는 거하고 안 꺼내놓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이 정도 약관이 이 상태가 되도록 공부하는 사람이네. 제 고객 심지어는 그 약관 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달라고. 죄송합니다. 이건 제 영업 무기입니다. 고객님들 이거 보고 저를 믿으셨잖아요. 그거죠. 어쨌든 쇼잉이라고 하면 쇼잉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다. 한 1년만 하면은 약관이 그렇게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부지급된 것,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시게 되면은 그때는 보상의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